이 저세상의 존재와 관련해서 성급한 사람들은 이제 대개 두 가지 방향에서 이 활로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전생의 기억. 전생을 기억만 할 수 있다면은 그 전생의 저세상이 이 생이니까 이 생의 저세상 있다고 이야기하는 논리를 세우는데 강한 그런 어떤 증거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정신의 육체 이탈. 우리 이제 정신이라는 것이 이제 육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고 이탈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면은 그 또한 저 세상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로 삼을 수가 있다. 가능만 하다면은 그 두 가지가 확인이 되는 자리에 오게 되면은 이 사후 세계 이야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전생을 뚜렷이 기억하는데 내생 있다는 걸 이야기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고, 우리의 정신 내지는 의식 내지는 마음이라는 것이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이 분리되고 이탈하여서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육신의 와해, 그게 사후 세계의 존재에 무슨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어요? 얼마든지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바야시경과 관련하여서 이 바야시라는 일종의 이제 유물론자가 내세우는 이 사후 세계 부정과 관련된 9가지 근거 중에서 본격적인 근거가 이제 6번, 7번, 8번, 9번이다 그랬어요. 그 6번, 7번, 8번, 9번 근거는 바로 이 지점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의 육체로부터의 이탈 가능성을 허물면서 정신이 어딨냐, 육체로부터 떠날 수 있는 정신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오늘날 발달된 심리 철학의 관점에서 봐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날카로운 그런 공격입니다. 물론 이 바야시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이 정황은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우스꽝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황의 배경에 흐르고 있는 논리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정신이 육체로부터 떠날 수 있다더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일 좋은 것은 살아서 우리 정신이 우리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버리면 끝납니다. 근데 그건 못 그러거든. 응? 못 그런다. 꿈꾸는 걸 보고 혼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없겠죠, 지금. 응?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나의 정신적 활동 내지는 의식 현상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육체라고 하는 베이스를 반드시 전제로 하고 있지 0.0001초도 살아있는 몸을 전제하지 않은 의식의 활동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의식은 활동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몸의 순환기나 우리 몸의 호흡기는 작동을 오히려 해야 될 정도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야시 입장에서도 살아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 살아있는 상태에서 혼이 나갔다 들어왔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혹시 죽을 때는 그러면 혹시 이탈할 수 있는가? 이 친구가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둔 겁니다. 그래서 이 6번, 7번, 8번, 9번은 전부 뭡니까? 사람이 죽을 때게 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어떻게든 검출해 보려고 하는 그 방법은 상당히 우화적인 느낌이 듭니다만은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살아서 정신의 육체 이탈을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죽을 때라도 혹시 빠져나가는 게 검출된다면은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신이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육신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정신의 존재를 중심으로 한 사후 세계의 존재성을 인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인정하겠다. 이 입장을 딱 가지고 유심히 살펴봤다. 그런데 4가지 사례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우리 교재 붓다의 가르침으로 하자면 236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바야시의 물건을 훔친 도둑을 잡아와갖고 당신 물건 훔친 도둑이니까 알아서 처리하세요. 그러니까 잘됐다. 이 사람 항아리에 딱 집어넣고 어떻다?
꽉 막아갖고 숨 못 쉬게 해갖고 죽여라. 그리고는 살짝 열어봐라. 빠져나오는 게 뭐 있는가. 지금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유심히 지켜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그냥 안에서 죽어 있더라는 거야. 아, 혼이 있었으면은 빠져나와야 될 거다 이거야. 근데 빠져나온 혼이 없으니까 뭐다? 정신 그런 거 없다고 봐야 되지 않소?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가지고. 물론 이런 어떤 우스꽝스러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 우리 쿠마라 카사파는 꿈의 비유를 듭니다. 방금도 이야기했다시피. 응? 아이, 당신이 꿈꿀 때에 당신 의식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바깥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래. 못 보죠? 그래. 그런 것처럼 혼이 슬령 있어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당신이 꼭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어?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가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런 문제 제기와 해답에 있어서 확실히 무게 중심이 주어지고 관심이 가는 것은 바야시의 문제 제기. 늘 이야기하지만 쿠마라 카사파의 답변은 조금 있으면 결정적인 답변 하나 하시지만 대개는 바야시의 이야기 중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부각시켜가지고 당신 이야기 중에 이 부분은 이렇게 흠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당신 이야기를 인정하기는 어렵기도 하고 이런 논법을 쓰고 있는 거지. 바야시의 문제 제기에 정면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누누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점의 바야시에게 4, 5세기의 존재성과 관련된 불교의 교리 체계를 이야기해줘가지고 바야시가 알아듣는다는 보장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굉장히 그 이야기에 있어서 현실주의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효과 없는 이야기는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쿠마라 카사파는 지금 선택해서 이야기를 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또 이해를 합니다. 또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런 문답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진정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서 대단히 중요한 시사를 이 쿠마라 카사파 존자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니까 그때 조금 석연찮은 부분은 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일단은 참 그 문제 제기가 만만치 않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일곱 번째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곱 번째 문제 제기는 여러분들 237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에 나옵니다. 이 경우도 뭐다? 카사파님, 여기서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지은 도둑을 잡아서 보여주면 말했죠. 어른이시여, 이 자는 당신에게 죄를 지은 자이니 알아서 처벌하시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렇다면 좋다. 이 사람을 산채로 일단 저울에 재어봐라. 그 다음에 목을 졸라 죽인 다음에 다시 무게를 재어봐라.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뒤에 무게가 더 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야. 영혼이라는 것이 빠져나갔다면 어쨌든 빠져나갔다면 빠져나간 뒤가 가벼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죽은 뒤가 더 무거워요? 필시 정신, 영혼, 마음, 의식 그건 말일 뿐이지 실제 한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하고 또 문제를 제기해. 그러니까 또 쿠마라 카사파가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세공의 비유를 들어갖고 또 답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정면 대응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또 넘기니까 이번엔 이제 여덟 번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덟 번째 문제적인데 큰 흐름은 같습니다. 23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단락. 카사파님, 여기서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지은 도둑을 잡아서 보여주면 말했습니다. 어른이시여, 이 자는 당신에게 죄를 지은 자이니 내지 처벌하소서. 하자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몇 가지가 혼재되어 있으니까 좀 자세히 읽어봐도 괜찮아요. 이 사람을 피부와 가죽과 살과 힘줄과 뼈와 골수를 벗겨내어 죽여라. 그의 영혼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보아야겠다. 근데 실제 그렇게 해봤는데 나오는 것도 들어가는 것도 본 적이 없다.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좀 잔혹스러운 장면이긴 합니다만은 바야시의 절실함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항아리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뭐가 나오나 이렇게 보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혹시 죽었다고 하더라도 몸속 어디에 이렇게 붙어 있어갖고 안 나온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야. 오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발라봐야 되겠다는 거야, 살과 장기를. 그럼 어느 부분에 가고 건들리면 이놈이 튀어나올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럴 때라도 내가 하긴 하면은, 아, 다음 생 있다라고 나도 믿으란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암만 자세히 점여보고 발라봐도 어떻다? 뭐 나오는 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고. 어? 실제 이 바야시는 이런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경전의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또 당시 인도 사회가 죄지은 자에 대한 처벌권이 그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파야시 좀 전에도 표현했습니다만 정말 다음 생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와 관련하여서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확정을 잡고 싶다라고 하는 절실함이 저는 읽어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 이 친구가 이 경을 주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활로를 찾아낸다고 한다면 그건 의미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야시경을 연구하는 의미는 그런 부분에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니 이게 발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심지어는 발라도 숨어 있는갑다 싶어가지고 흔들어 봐라 그럽니다. 응? 그러면은 영혼이 혹시 편치 못해갖고 튀쳐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친구가 간절하게 답을 요구하고 있는가 느껴지죠? 그래서 그 239페이지 밑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밑에서 10번째 줄 좀 보면 그렇다면 이 사람을 등에 대고 눕혀라. 그 영혼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보아야 되겠다. 그들은 그 사람을 등에 대고 눕혔다.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얼굴을 땅을 향하여 눕혀라. 그러니까 요렇게도 눕히고 저렇게도 눕히고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 건드려 되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아무 뭐 별다른 징후가 없어. 그러니까 옆으로 눕혀라. 이렇게 세워라. 아래 위로 세워라. 손으로 때려봐라. 헛덩이로 때려봐라. 매로 때려봐라. 칼로 쳐봐라. 이리저리 흔들어라. 그 이 영혼이 나오는 것을 봐야 되겠다. 응? 나오는 걸 못 보니까 어떻게든 있다면 나와야 될 거고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든 검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심정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나오도록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어떻게 보면 가상키도 한 거야 이게. 근데 그런다고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 8번째 제기하는 문제도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어떻다? 만약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죽는 순간이라도 이게 분리되는 어떤 징후가 확인이 돼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뭐 그 입장을 계속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결국 9번째 근거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9번째 근거는 242페이지 문제 제기로서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달라. 가사파님 여기서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지은 도둑을 잡아서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른이시여 이 자는 당신에게 죄를 지은 자이니 내지 처벌하소서. 그래서 이 사람의 피부를 잘라라. 영혼을 봐야 되겠다. 잘랐어. 그러나 볼 수 없었어. 가죽을 잘라라. 보려고 한다. 그러나 볼 수 없었어. 힘줄을 잘라라. 뼈를 잘라라. 끝으로 나는 그들에게 말했어. 그렇다면 이 사람의 골수를 잘라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8번째 이야기 시작하고 분위기는 비슷하죠? 훨씬 더 깊이 해부에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예 가루를 낼 정도로 빵을 정도로까지 빵을 보면서 어떻다 유심히 잘 지켜봐라. 뭐 나오는 거 혹시 있는가? 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정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구마라 카사파 동자는 시적절히 한결같이 비유를 통하여 상대방의 논리에 나름의 결함이 있음을 잘 지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6번, 7번, 8번, 9번 이야기를 이 바야시의 문제 제기 중에서 본격적인 문제 제기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조금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면서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현대의 심리 철학이 완전히 이 차원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십시오.
정신이 육신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것을 확인만 하면은 모든 논의는 끝납니다. 다음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도 확인을 못 했고 지금 죽을 때도 확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바야시가 갖고 있고 오늘날로 치자면은 유물론적인 심리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결론은 뭐냐면은 딱 한 줄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그 이야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정신이 없는 뭐는 있어도 물질은 존재해도 물질적 배경을 갖지 않은 정신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기결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살아서 우리 정신이 분명히 확인이 되고 감지가 되었죠. 근데 뭡니까? 몸이라고 하는 토대가 언제나 동반했단 말이에요. 그 경우는 뭐다? 물질 없이 정신이 존재하지 않고 항상 물질과 함께 뭐가 존재했다? 정신이 존재했다 그러더라고요. 물질이 없어도 정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쩌면은 마지막 기회이자 유일한 기회가 죽을 때인데 죽을 때도 정신의 그런 이탈된 징후 같은 것은 발견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결론을 뭐라고 내려야 되느냐? 정신은 항상 뭐와 함께 해야 된다? 물질과 함께 하는 놈이다라는 이 결론은 내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요, 부처님도 그 견해를 인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2조 10업설 차원에서는 그와 관련된 부처님의 뜻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66법설에 넘어가야지 이제 부처님의 그 입장을 아주 미묘한 경전의 해석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만 심리철학의 일반적인 견해고 불교 심리학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기가 정신이 없는 물질은 얼마든지 존재해도 물질이 없는 정신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딱 요 지점에 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 바야시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쿠마라 카사파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사후 세계의 존재성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뭐 누가 오더라도 내가 그 잘못된 견해를 깨버릴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덤벼들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진술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귀결이 있습니다. 그 귀결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불가분리성의 문제가 하나의 귀결로 등장하게 돼요. 불가분리성의 문제. 엄밀히 말하면은 바야시는 지금 이런 6번, 7번, 8번, 9번의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 제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셔도 됩니다. 이 정도 밀어붙여도 돼. 불가분리성의 문제지. 같은 말이에요. 만약에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려면은 영혼 내지 마음 내지 의식 내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의 독자적 존재성이 먼저 확인이 돼야 된다. 독자적 존재성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것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성을 뜻해요. 먼저 불교에서는 자성 그럽니다. 정신의 자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육체가 와야 되든 말든 어떻다? 정신 홀로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사후 세계의 존재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 정신의 그런 자성을 도대체 인정할 수 없고 고유의 독자적 존재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사후 세계의 존재성은 자연히 뭐다? 부정되어야 된다는 논리는 그건 정확한 논리인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바야시가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 살아서도 정신은 물질을 떠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을 때조차도 물질을 떠나는 정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어쨌든 하나의 기결점에 도달하니 그 기결은 뭐다? 정신은 물질로부터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뜻 아니냐? 이 문제가 태어나.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불가분리성의 문제다. 이렇게 부르고 이거 오늘날 심리 철학에서 그대로 뭐 하는 문제다? 제기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정신이 물질로부터 떠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정신이 비록 물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물질을 떠나지 못하는 바에는 물질이 와해될 때 어떻게 된다? 정신도 뭐 한다고 해야 된다? 와해된다라고 말하는 게 논리 아니냐는 거예요. 나하고 배가 아무리 다르다고 하더라도 배가 파손되면 나도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응? 배는 배고 나는 나라고 할 줄 모른다고 하더라도 물 위에서는 배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나 없는 배는 존재해도 배 없는 나는 존재를 못해. 그럼 그 배가 파손이 되고 와해가 되면 어떻다? 나도 같이 수장되어서 죽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똑같이. 비유가 계속 나오니까 비유를 들자면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이 물질로 이루어진 육신으로부터 도대체 떠날래야 떠날 수 없음이 확인이 된 이상에는 우리가 분명히 또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은 물질로 이루어진 육신이 와야 되는 것은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음의 어떤 기점을 시작으로 해서 확인이 되거든. 그러면 뭐다? 파손된 배를 타고 있던 선원이 수장당하는 것처럼 정신도 같이 와야 된다라고 봐야지. 그게 논리적이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사후세계의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소 하는 문제를 갖고 오는 게 뭐다? 이 불가분리성. 그런데 정신 없는 물질은 있어도 물질 없는 정신이 없다라는 이 이야기가 불러들이는 더 큰 일종의 기결이자 문제제기는요. 범주 오류와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했을 거예요. 범주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범주 오류의 문제 제기는 20세기의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 철학과 교수였던 길버트 라일이라고 하는 천재 철학자에 제기가 되는데 정신하고 물질은 다른 거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겁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같은 거라고 봐야 된다? 물질을 중심으로 같은 거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정신이라는 것은 물질의 특수한 현상일지언정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 와야 될 때 정신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같이 싹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정발하는 거야. 이 입장이 범주 오류라고 하는 문제 제기 속에서 나타나. 이건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심리 철학적으로 고급 이론이기 때문에 이제 기회를 봐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게 되고 그게 다음 학기로 우리가 이제 넘길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하여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기본적으로 정신과 물질을 우리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해요. 같지 않다라고. 근데 다르다에 두 가지 다르다가 있습니다. 속성의 차이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 게 있고 범주의 차이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속성의 차이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같은 부분도 있는데 다른 부분도 있는 걸 보고 다르다라고 할 때는 속성의 차이 때문에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을 때는 범주의 차원에서 다르다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설탕하고 소금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하지만 둘 다 흰색이라는 차원에서는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이건 속성의 차이, 맛이라는 속성의 차원에서 둘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소금은 무슨 맛이 납니까? 설탕은 무슨 맛이 납니까? 그러니까 짠맛, 단맛이 달라서 다를 뿐이지 어떻게 보면 맛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모여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라고 하는 것과 아주 향긋한 냄새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접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소한 참기름 냄새할 때 그 고소한 냄새와 그리고 참 가릉빈가와 같은 인도 뻐꾸기가 지저길 때 나는 그 아름다운 소리, 그 사이에 어떤 접점이 있습니까? 쉽게 그 접점을 찾기가 어렵죠. 왜? 하나는 맛의 범주고 하나는 소리의 범주이기 때문에 서로는 통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서로는 합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서로는 붙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범주가 다르면 못 붙습니다. 범주가 다르면 공존하지 못합니다. 범주가 다르면 같이 존재하지를 못해. 그런데 정신과 물질이 다르다고 할 때 다르다는 단맛과 짠맛이 다르다 할 때 다르다가 아니고 고소한 냄새와 아주 아리따운 소리가 다르다라고 할 때 다른 거와 같은 쪽이다. 지금 말해서 정신이라는 것과 물질이라는 것 사이에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정신을 뭐라고 부르냐? 전통적으로는 비물질적 존재 이렇게 부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비물질적이란 게 뭡니까? 도대체 물질이 아닌 어떤 놈 이 말이거든. 그러면 물질에 속할 수 있는 속성이 정신에는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다시 말해서 속성에 있어서 그 어느 부분도 일치하는 것 없이 완전히 다른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범주에 있어서 차이 난다라고 말하거니와 정신과 물질이 차이 난다라고 할 때는 뭐가 차이 나는 거다? 범주에 있어서 차이 나는 거다. 여러분들이 범주 오류와 관련된 논의는 굉장히 날카롭고 그리고 민감한 논의이기 때문에 결국 공부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을 돌파해야만이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진정한 상품성도 이해하게 되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주 오류가 뭐냐면은 착한 식당이라는 말이에요. 착한 식당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는 그 말의 뜻을 압니다. 식당 주인이 착하지 식당이 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식당은 물질 범주에 속하고 착하다는 윤리 범주에 속한 말이기 때문에 둘이는 어울려 쓰일 수 있다 없다? 쓰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식당 주인이 착한 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그냥 식당으로 대표해갖고 착한 식당이다 이래 말하는 걸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쓰는 거지. 기계적인 논리를 걸어버리면 착한 식당이라는 말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넓은 식당이라는 말은 성립이 돼. 알겠습니까? 그러나 착한 식당에 많아서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벽돌을 시멘트로 붙였다 이런 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시멘트 이게 가지고 벽돌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은 욕심도 많다 이런 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습니다. 어리석으니까 욕심지기지. 우리가 이 말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범주 오류를 지향하고 있는 논리 법칙에 맞기 때문에 저 말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느냐? 한번 뒤집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이 둘은 잘 붙었죠? 이것과 이것은 잘 붙었죠? 근데 요거하고 요거에 붙는 거 안 봐요. 욕심 많은 벽돌이라고 혹시 봤어요?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 벽돌은 물질 범주인데 욕심이 많다는 것은 뭐다? 윤리 범주, 정신 범주에 속해. 범주가 다르니까 붙으면 오류가 발생해버리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런다? 범주 오류 그래. 이거 한번 붙여봐요. 어리석은 시멘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하면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아. 그거 봤어, 그러지?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정신과 물질이 같이 있어요, 없어요? 같이 있죠? 같이 있는 걸 보고 첫 번째 문제 제기는 뭐냐면 왜 떨어지지 않느냐를 문제 삼았다면 두 번째 문제 제기는 뭔지 압니까?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냐를 문제 삼는 거야. 같은 말인 것 같아도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둘이가 다르다면 떨어져야 돼요, 안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되죠? 근데 왜 못 떨어지느냐를 문제 삼았어. 근데 이번에는 뭔지 압니까? 둘이가 다르다면 붙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왜 붙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문제가 차이 난다는 거 이해가 갑니까?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가 있어야지 다른 게 확인될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못 떨어지느냐의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뭐다? 지금 이 순간도 붙어 있어서는 안 되고 영원히 붙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왜 붙어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왜 붙어 있으면 안 됩니까? 범주가 다른데 어떻게 붙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리석음과 시멘트가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떨 때는 붙어 있을 수 있다가 어떨 때는 떨어져야 되는 겁니까? 아예 둘이는 못 붙는 거야. 그렇죠? 그것은 뭐다? 정신과 물질은 뭐가 다르다? 범주가 다르니까 애초부터 붙어 있을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그런데 붙어 있죠.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 범주가 같으니까 붙어 있는 거야. 범주가 다르면 절대 못 붙습니다, 여러분. 이게 범주 오류와 관련된 길버트 라일의 혁명적인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히 이러고 있으니까 또 하는 게 조금 달라 보이니까 둘이는 다른갑다. 속성이 다른 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짠맛과 단맛은 섞을 수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더 달아져. 속성의 차이는요,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주의 차이는 애초부터 붙을 수 있다, 없다? 못 붙어. 뭐 편하게 생각해갖고 이렇게 보니까 다르구나. 근데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다름이 단순한 속성의 다름이 아니고 무엇의 다름이다? 범주의 다름이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그걸 인정하는 이상 정신을 비물질적 존재다라고 보는 이 전제는 뭐다? 정신과 물질은 뭐가 다르다라고 보는 거다? 범주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범주가 다르면 둘이서 붙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지금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 붙어 있어.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를 그 다른 범주로부터 해체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 범주로 집어넣는 수밖에 없어. 그걸 범주 환원주의 그럽니다. 리덕셔니즘이라 그래. 그럼 뭐 어느 쪽 범주를 해체시켜갖고 어느 쪽으로 집어넣는 게 더 나으냐를 따져야 되겠죠? 그러면 정신을 정신 범주에서 해체시켜갖고 물질 범주로 집어넣는 게 합리적입니다. 왜? 정신 없는 물질은 존재할 수 있지만 물질 없는 정신은 존재 못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길버트 라일과 같은 이런 심리 철학자들이 나오고 유물론적 심리 철학이 대세가 됩니다. 정신이 물질로 환원된 상태에서 같은 거다. 그러니까 결국 정신은 뭐다? 물질의 특별한 현상에 불과합니다. 응? 물질 중에서도 여러분들 특별한 현상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석 근처에 갖다 두면 새가 끌려와요, 안 끌려와요? 끌려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근처에 가면 새가 끌려옵니까, 안 끌려옵니까? 안 끌려와. 이 분필을 갖다 둬도 근처에 새가 끌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자석을 갖다 두면 끌려옵니다. 자석은 다른 물질과 다른 특별한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인 거야. 그렇다고 자석이 펼치는 자력을 물질의 특별한 현상으로 우리가 봐야지 물질 아닌 비물질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럼 뇌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 분자의 표면에서 벌어지는 뭐다? 전자기적인 현상이다. 이게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 정신에 대한 해석의 첨단에 속한 견해입니다. 그 견해를 똑같이 누가 가지고 있었다? 파야시가 말하자면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런 견해를 가지는 배경이 뭐다? 도대체 이탈하는 걸 보지 못했다라는 거야. 한 발 더 들어가면 뭐다? 서로 다르다면 지금 이 순간도 붙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도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 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만 이걸 설명할 수가 있다? 둘은 같은 물질이다라고 볼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물질적 덩어리가 와해되는 순간 그 위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던 전자기적인 현상으로서의 정신이 남아있을 개연성이 있다, 없다? 없지. 죽으면 뭐다? 끝이다. 나는 그래서 저 세상을 인정하지 않고 잘 짓고 잘못 지은 업의 가보도 인정하지 않고 하생의 유정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고 딱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 심리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응? 살아서 떠나지 못한다면 죽는 순간에도 떠나야 될 거다. 내가 갈라도 보고 쪼개도 보고 발라도 보고 아주 별짓을 다 해봤지만 죽는 순간에도 영혼이라는 것이 떠나는 징후가 있더라 없더라? 그건 쉽게 볼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건 나도 인정하지만 내가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면 어떤 징후는 느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야. 나는 저 세상 인정하지 않으라고 딱 나온 거야. 이제 구마라 카사파가 답할 차례죠. 이런저런 비유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비유 같이 음미하면서 이 귀한 시간 저는 뭐 낭비라는 표현은 좀 지나치고 쓸 생각은 없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마라 카사파의 논리를 제공하는 게 제 의무예요. 딱 구마라 카사파가 한마디를 합니다. 이 한마디가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상품성을 이제 제거하게 하고 우리의 정신이 더 이상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게 하고 비록 정신이 물질을 떠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후 세계는 존재하고 잘 짓고 잘못 지은 업의 가보도 존재하며 유정 중에서도 화생의 유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출발점이 되는 기중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 한마디가 무슨 말이냐? 자, 교재에서 한번 확인하십시다. 24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44페이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9번째 문제 제기에 대한 쿠마라 카사파의 답변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9번째 문제 제기가 뭡니까? 더 열심히 해부해가지고 어떻게든 영혼의 징후를 자기가 검출해 보려고 골수까지 갈아대고 있는 상황이야. 그에 대하여 쿠마라 카사파가 내린 비유는 뭡니까? 어리석은 아이의 비유를 들었죠. 아버지가 불을 잘 보살펴라고 했는데 불을 꺼트려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불을 찾으려고 어떡합니까? 나무를 여기도 쪼개보고 저기도 쪼개보고 불이 어디 있지? 불이 어디 있지? 하고 찾고 있어. 응? 그 비유가 거기 나옵니다. 그런 비유가 이제 거기 나와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행위, 이제 불은 나무에서 나지만 어떻다? 그 불이 나무 속에 있는 것이냐 생각하여 나무를 해부하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 우리 쿠마라 카사파 존자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244페이지 펴셨어요? 자,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십시오. 원래 불을 섬기던 어른이 이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꺼진 불을 보고 아이에게 이제 대화를 합니다. 착한 아이야, 어떻게 불을 꺼뜨렸느냐? 이 아이는 그동안의 일을 그대로 말씀드렸다. 아이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이 아이의 이야기 속이 뭡니까? 제가 불을 꺼뜨려갖고 어떻게든 불을 찾으려고 나무 장작 속을 그냥 가루를 내다시피 해집었지만 불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몸의 골수까지 갈아되었지만 영혼은 없었습니다. 하는 거하고 비유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 여러분들 느껴지죠? 근데 이번에는 단순히 그렇게 비유만 제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아주 중요한 그런 지침이 될 만한 말씀을 남깁니다. 이렇게요. 아이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그는 이 어린 아이는 매우 어리석고 명민하지 못하구나. 어떻게 뭐라고 해놨습니까? 근본에 어긋난 채 불을 얻으려고 하는가. 이 말이 계속 이제 되풀이 됩니다. 그리하여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불쏘시개를 가져다가 불을 일으킨 뒤 아이에게 말했다. 착한 아이야, 불은 이와 같이 일으켜야 한다. 너처럼 어리석고 명민하지 못하고 근본에 어긋난 채 불을 구해서는 아니 된다. 하고 비유를 들면서 이와 같이 왕족이여, 당신도 역시 어리석고 명민하지 못하여 근본에 어긋난 채 저 세상의 존재성에 대한 증거를 구하려고 하는구나. 정견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저 세상의 존재성에 대한 증거주의에 입각한 확인이라 그랬죠. 그럴 때 그 증거를 확보하던 그 증거를 해석할 때는 근본에 부합되게 확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지. 근본에 어긋난 채 확보하거나 해석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쿠마라 카사파 동자는 이제 비로소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의 서두를 조금 꺼지고, 내가 지금까지 네가 하는 어떤 이야기라도 네 수준에 맞춰서 다 맞받아 줬지만은 나도 인정하지만 너의 저 세상의 존재성에 대한 확인을 얻고자 하는 그 절실함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문제 제기의 배경이 되는 근거는 뭐다? 근본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에 입각한 접근인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뒤집어서 어떤 이야기를 이제 쿠마라 카사파는 우리에게 던져줘야 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럼 근본에 합당한 증거 확보의 방법은 뭡니까? 이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줘야 된다, 안 알려줘야 된다? 좋다 이거야. 네가 어떻게든 증거를 확보해가고 확인하려고 하는 건 좋지만 그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이 근본에 어긋나고 법도에 어긋나고 도대체 합당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못 찾아내는 거야. 마치 장작을 해집다 보면 그 안에 불이 나올 것 아니냐 하고 찾는 그 어리석은 아이와 같이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야. 우리는 당연히 이 지점에서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저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 확보와 관련된 근본에 부합하고 합당한 방법이 뭔가를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게 이제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은 큰 흐름에 있어서 바야시경의 이해는 완료해도 되는데, 일단은 근본에 어긋났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분석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바야시 입장에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근본에 어긋났다라고 하는 접근법,
근본에 어긋난 채 접근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구마라 카사파의 이야기를 조금 분석해서 이야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뭐냐면 시간의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제기한 모든 바야시의 문제, 바야시의 접근법에는 시간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 시간과 관련된 문제가 결국에는 뭐다? 증거 확보의 하자로 연결이 됩니다. 증거 확보 방법의 하자라고 부르는 게 더 낫겠구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시점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야시가 저지르고 있는 근본적인 오류는 첫 번째는 시간적 오류고 두 번째는 뭐다? 시점상의 오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를 해석하는 방법의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는 거다라고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마라 카사파 존자는 바야시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너는 근본에 어긋난 채 저 세상을 구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일이 되지 않는 거야 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근본에 어긋났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바야시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었던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죽을 때에 초점을 둡니다. 응? 이거는 증거 확보와 관련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점을 택하긴 택했지만은 증거로서 쓸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닙니다, 여기는. 저 세상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하여서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대는 성성적적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그 시간대에 뭘 확보해야 된다?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죽을 때 무슨 수로 확보를 합니까? 그러면 누누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살아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죽을 때는 떠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 줄 압니까? 살아서 몸에 힘이 넘칠 때도 못 떠난 정신이 어떻다? 죽을 때 몸에 힘이 빠질 대로 빠졌는데 무슨 수로 떠납니까, 여러분들? 생각 다시 먹어야 돼. 왜 그런 이야기가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몸의 컨디션이 좋으면 어떻다? 정신력도 아주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거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에 뭐다? 건전한 정신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죽을 때라는 게 뭡니까? 몸의 상태가 최악의 컨디션으로 추락할 때입니다. 그럼 정신도 어떻습니까?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상황이야. 힘이 넘칠 때도 못 떠난 정신이 어떻게 최악의 상황에 몰려갖고 무슨 힘이 있어서 떠납니까? 논리를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 근본에 부합된 증거를 확보하려면 어쨌든 살아있는 순간의 증거를 잡아야 된다, 안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는 거야. 이건 참 우리로 하여금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제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과 내 같은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다? 저 세상이 있다는 증거를 잡는다, 안 잡는다? 잡아야 된다는 말이고, 그런 제안을 만약에 불교에서 했다면 어떻습니까? 그건 우리로 하여금 호기심을 그냥 절정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참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지점에서 뭐다? 우리는 정신의 고유한 독자성과 그리고 사후 세계의 존재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야, 불교는.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는 말이 나오죠? 좀 이따 답해 줄게요, 그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시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증거 못 잡는다는 겁니다. 불교의 입장입니다, 이게. 정신이 육체로부터 떠날 수 있니 없니 하면서 계속 바야시가 시도한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밖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어. 응? 왜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밖에서 지켜보는 건 말이에요.
유물론적인 물질적 존재를 대상으로 할 때는 타당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물질과 관련된 징후를 검출할 때는 밖에서 관찰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런데 정신과 관련된 징후를 관찰하는 데는 3인칭 관찰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관찰해도 모릅니다. 요 성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도 이야기했죠?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해서 3인칭 관찰자 입장에서 정신과 관련된 징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물질 범주 안에서 정신을 찾으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정신과 물질이 범주가 다른 차원에서 다르다라고 한다면 물질 범주 안에서 정신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런데 물질 범주 안에서 정신을 찾으려고 하면 찾아질까요? 안 찾아지는 거야. 반드시 정신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거나 해석할 때는 어떤 시점에 입각해야 된다? 1인칭 당사자 시점에 입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파야시는 여기가 빰인 거야. 철저히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만 잡으려고 그랬지 1인칭 당사자 입장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꿈도 못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유물론자니까. 유물론자는 어차피 대전제를 뭡니까? 비물질적인 정신의 존재 같은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어디에 들어있다? 물질 범주의 특수한 현상으로 물질 범주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3인칭 관찰자 입장에서 관찰이 된다 안 된다? 어떻게든 물질이라면 3인칭 관찰자 입장에서 관찰이 되거든. 뭐 태양의 궤도 관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미경 들여다보면은 원자나 전자의 움직임이 관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관찰이 되거든. 다 어떡합니까? 제3자 입장에서 관찰이 된다고. 그러나 그거는 물질 범주에 속하는 대상을 우리가 검출하려고 할 때 쓰는 방식이고 이거는 물질 범주가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다? 검출을 하더라도 그런 3인칭 관찰자 입장에서 검출하면 검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걸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증거 해석의 방법론상의 하자라고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증거 확보의 방법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증거를 확보하되 어떻게 확보해야 된다? 그럼 죽을 때라고 하는 그 시점은 오히려 별로 좋지 않은 시점이고 싱싱하게 살아있을 때라는 시간대를 택해야지 증거 확보에 유리하다. 이게 이제 불교적 입장이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3인칭 관찰자 입장에서는 확보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1인칭 당사자 입장에서 들어가야지 확보된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증거 확보의 방법과 관련된 논의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논의를 증거 해석의 방법 쪽으로 드린 이유는 아주 재미있는 해석이 결부돼. 유물론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느냐면요. 3인칭 관찰자 입장에서 어떻게든 영혼의 징후를 알아보려고 검출의 시도를 했는데 검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안 됐으니까 뭐라고 해석했는지 압니까? 없는 거다라고 해석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해석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3인칭 관찰자 입장에서 아무리 검출을 하려고 해도 검출되지 않았다면 3인칭 관찰자 입장으로는 검출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이야기는 안 해 절대. 한 번 하면 땡이야. 그러니까 3인칭 관찰자 입장에서 검출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검출되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할 게 아니라 3인칭 관찰자 입장에서는 절대 검출되지 않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야. 그리고 그걸 1인칭 당사자 입장에서 관찰하면 보인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이거는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있는 것이요.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떻다? 그래. 3인칭 관찰자 입장에서 관찰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물질이라 그랬죠. 근데 3인칭 관찰자 입장에서 관찰되지 않는다면 그건 뭡니까? 물질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러니 뭘 의미한다? 3인칭 관찰자 입장에서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3인칭 관찰자 입장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비물질적인 무언가가 오히려 존재한다라는 역증거 아니냐라고 들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 모든 논의를 끝내려면 어떻다?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그 방법만 이야기하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렇지. 한번 물어봤더만 이제 소식이 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방법이 뭐냐 이거야.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정리하면 여러분들 요약이 잘 되죠?
일단은 시간대가 어떻다? 살아있는 이 순간에 확보돼야 된다. 마음에 들어요, 그죠? 확보만 할 수 있으면 이때 확보해야지. 두 번째는 어떻다? 3인칭 관찰자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불교도 인정합니다. 왜? 범주가 다른데 어떻게 물질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건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거는 물질과 다른 어떤 데서 찾아야 된다는 소리고,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정신이니 의식이니 마음이라고 부르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럼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답이 나온 거야.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안 되면 뭘 해라? 1인칭 당사자 시점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발견해야 되고 1인칭 당사자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불교의 행법이 뭐냐 이거야. 그건 뭐겠어요? 그게 삼매야, 삼매. 그래서 우리가 12조 10업설에서는 선업을 이야기하지만 육류법설부터 올라가면 계속 뭐 이야기한다? 이제 삼매, 선정수행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야. 선정수행이 뭡니까? 1인칭 당사자 입장에서 자기 내면으로 침잠하면서 뭘 봅니까? 이야, 우리 정신이라는 것이 이런 특질도 갖고 있고 이런 성격도 갖고 있고 이렇게 놀랄 노자였던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선정삼매란 말이야. 네가 그런 걸 하나도 경험한 게 없으니까 어떻다? 죽으면 끝이구나라고 하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는 거야, 이 친구야. 행자들이 제대로 된 선정삼매에 입각해갖고 깊이 있는 자기 내면을 관찰해 들어가면서 정신세계의 핵심에 도달하는 노력을 절정에까지 기울였었을 때 그 정신의 독자적인 존재성이 환하게 빛을 발휘하는 걸 본단 말이야. 그런 지점에 가갖고도 뭐 정신이 있니 없니 그따 소리 할 것 같아. 이 이야기를 지금 뒤에 뭐 하고 있다? 숨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기본적으로 증거는 3인칭 관찰자 입장에서 공감해야지 증거지. 1인칭 당사자 입장에서 지 혼자 들어가갖고 바나나는 뭐 있더라 그러면은 아니 못 들어간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뭐 받아들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문제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지죠? 제가 그럼 이야기하기도 전에 문제가 안 벌어졌는데 또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또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누구에게나 그 방법을 사용하면 일률적 재현성에 입각해갖고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서쪽 하늘 어디 가게 되면 매것 강연 지난 곳에 어떤 성운이 있다. 여러분 눈으로 보셨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죠? 팔로마 천문대에 가갖고 이만한 구경의 망경을 들여다보면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면 그 망경을 들여다보면 나는 보이는데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보이는 사람은 있지만 또 못 보는 사람도 있는 겁니까? 그 망경만 갖다 대면 누구나 본다 안 본다? 보는 거야. 제대로 된 방법만 제공되면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일률적 재현성이 확보가 된다면 아무리 1인칭 당사자 시점에서의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증거로서 채택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정삼매를 바탕으로 한 수행법이야. 선정삼매를 바탕으로 한 수행법을 제대로 밀고 들어가면 누구나 어느 지점을 보게 된다? 저 세상은 있구나. 잘 짓고 잘못 지은 업의 가보도 있구나. 화생하는 유정도 있는 거구나. 정신은 나름의 독자적인 존재성을 가졌으니 아무리 육체적인 와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속성을 유지하는구나라고 하긴 한다 못 한다? 누구나 한다라는 거야. 지금 당장 네가 못했어 그렇지. 왜 너는 지금 못했다? 망경 안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거. 근본에 합당한 접근이라는 말 속에는 뭐다? 그런 뜻이 사실은 숨어가 있는 거야. 이제 진짜 시작인 거예요. 팔로마 천문대의 그 엄청난 구경의 망원경을 여러분들도 확보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나도 그거 확보해갖고 내 눈으로 직접 한번 볼란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 공부가 앞으로 남아있는 공부다라고 생각하면 비유에 있어서 정확합니다. 우리 파야시경은 그 이후의 스토리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은 이 경 나름대로 소교의 성과는 이미 거두었습니다. 자신만한 쿠마라파사파의 1:1 대응에 입각한 비유가 제시되면서 번번이 파야시의 문제제기는 예봉이 꺾인 상태였어. 그래요 안 그래? 한결같이
구마라 가사파 존자의 비유가 적절하게 맥혀들 뿐만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뭡니까? 근본에 어긋난 채 저 세상을 구하니까 그게 구해져? 라고 하는 말에 느낀 바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자료는 이 정도로 그치지만 나는 여러분들께 이 정도 그 내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두 전문가의 소식을 뭐 좀 이렇게 확충해서 우리가 오늘날 방식이지만 음미하는 것은 나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저 세상에 있다라는 증거가 확보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팔로마 천문대의 그 거대 구경의 망정이 없어서 확인을 못한 거지 진짜 저 세상이 없어서 확인이 안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구마라 카사파 존자의 해석에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안 기울여야 된다?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걸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가 제시될 때 그게 진짜 그것을 확보하게 하는 타당한 절차인가를 우리는 뭐 하면 된다?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하야시와 구마라 카사파의 사후세계 존재 그 자체와 관련한 문제 제기와 그리고 논리로서의 대응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건 줄 알았는데 끝이 안 나요. 여전히 하야시는 뭐 자신은 저 세상 없다를 뭐 심술 때문이라도 간직해야 됩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나와요. 한번 읽어보셨죠? 왜냐하면은 자기는 유물론자고 사후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멸론자로 나름 유명해져 있다, 유명해져 있지 않다? 유명해져 있는데 이제서 그걸 포기하게 되면 아니 내 꼬라지가 뭐가 됩니까? 말하자면 이 논리야. 그래서 막 체면 때문에라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견해 그냥 유지하랍니다. 이미 동력은 상실했어. 응? 죽사사자 옛날에는 뭡니까? 내 생각이 맞아. 저것들 다 헛소리 하는 거야. 지가 죽어를 봤어. 증거를 가지고 있어. 내가 가서 혼 좀 내줘야지. 이런 위치였다면 그런 공세적인 위치였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 야 이야기해보니까 내 논리에는 군데군데 허점 투성이었고 근본에 부합되지 않은 상태로 저 세상을 구했다라는 이야기는 뼈 아픈 한 수였어. 하고 이제 나름의 사상에 대하여 그간의 말하자면 신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습니까? 무뎌지고 깨어지고 와야 된 상태야. 하지만 수세적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견해를 막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지. 그러죠. 구마라 카사파는 그것조차도 분쇄해버립니다. 네 가지 비유가 그 뒤에 나오죠. 뭐 똥짐의 비유도 나오고 또 삼짐의 비유도 나오고 주사위 놀이패의 비유도 나오고 네 가지 비유가 나와가지고 나쁜 거라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다 없다? 응? 어떤 이유에서도 나쁜 것을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음을 또한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버린다 안 버린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버리고 난 다음에 뭘 구마라 카사파에게 바치게 됩니까? 귀하는 마음을 바치게 되죠. 나 오늘부터 불자하랍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구마라 카사파님과 관련된 위대한 성자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저도 이제 사후세계의 존재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나서볼랍니다. 이 마음을 이제 일으킨 거야. 일으키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그죠? 항상 그렇습니다. 행동이 뒤따라 와야 된다 안 따라와야 된다? 내가 불자로 귀합니다 하고 말만 하고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 행동이 뒤따라 와야 돼. 그 행동이 뭡니까? 한번 크게 잔치를 열어갖고 희생을 한번 올리랍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제 바라문들의 방식에 입각한 희생을 올리려고 그래요.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막 죽여가지고. 그거는 전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좋은 방법 알려줄게. 해갖고 이제 알려준 게 뭡니까? 불교적인 보시법이 있으니까 보시를 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보시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이 경이 마무리 지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시작은 뭐다? 저 세상이 있다 없다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철저히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논쟁이었을 줄 모르지만 절대 불교 경전은 그런 사변적 논쟁으로 마무리 짓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법을 이야기해 주면서 마무리죠. 그 실천할 수 있는 행법을 지금 뭐라고 제시하려고 한다? 뭐라고 제시하려고 한다? 그럼 이게 이제 제가 전번 시간에 어떻습니까? 의도에 있어서는 사무량심이 절정이고
그 의도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서는 이게 절정의 행법이다라고 할 때 그 절정의 행법의 주제어가 뭐다? 그럼 마음은 사무량심, 몸은 뭐다? 보시야 보시. 이게 12처설에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정언 명법이고 명령형입니다. 이거 안 하면 이 공부한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 바야시경의 결론이에요. 그냥 실컷 공부만 하고 가고 어떻다? 공부로 땡 해버리면 그건 공부다 공부가 아니다. 나를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나를 행동하게 해야 돼. 마음이 열리면 지갑이 열린다 이런 말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마음은 있는데 돈이 그건 말이 안 돼. 마음이 있으면 돈도 있는 거야. 마음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거야. 마음이 안 열리니까 지갑이 열린다 안 열린다? 지갑이 없어서 지갑이 안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동이 뒤따라와야 된다 안 따라와야 된다?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의도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 잘 들으셨죠? 그래야죠 어떻습니까? 선업의 선순환적 연결고리 해갖고 수행에도 매우 큰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그런 의도만 갖고 충분하다 안 하다? 아니야. 반드시 그것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이 동반돼야 되고 그런 구체적인 행동의 장엄을 받아야 돼. 그랬을 때 사무량심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뭐다? 보시하랍니다. 줘랍니다. 그리고 주는 방법 4가지를 2세트로 이야기하면서 끝나. 그 중에 한 세트는 우리 책에 나오지. 근데 나는 오늘 보너스로 한 세트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뭘 하셨어요?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쉬는 시간은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는군. 10분 쉬었다가 그야말로 마지막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